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계획을 한 거예요. 유엔에서 1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요. 그래서 이 계획을 딱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최빈국이 있잖아요. 전 세계를 나누면 최빈국이 있고 가장 못 사는 나라들,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그 다음에 뭐 중진국, 선진국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이 대부분 선진국에 의해서 추진되다 보니까 이때 막 탄소 중립 이야기 나오고, 이때 무슨 그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는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진국에서는 이런 얘기 해도 되지, 2000년도에는.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제 어느 정도 산업화를 통한 물적 토대를 마련했으니까. 그런데 그 최빈국 같은 나라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제 우리 좀 공장 돌리려고 하는데 선진국에서 자기네들 나라 돌리겠다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고, 그래서 2015년도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계획을 짤 때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7가지 목표를 함께 만들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스토리입니다. 국제적인 스토리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17가지 안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한 3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환경을 어떻게 보존해야 될지, 그 다음에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경제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2000년도의 목표 안에는 경제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는 조금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는. 왜냐하면 이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면 지구가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정도만 고민했지, 후진국들이나 최빈국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일으킬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5년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 환경, 사회, 경제라는 이 3가지 분야에 따라서 뭔가 우리가 제대로 미래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17가지 계획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8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ESG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요즘. ESG가 환경,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지배구조, 거버넌스, 이 3가지를 말하는 건데, 그게 이제 언제 나오는 거냐면 요때 나와. 2000년도부터 2015년, 2006년에 나오거든요, 유엔에서. 어쨌든 그거는 뭐 지금 좀 이따 설명드리면 되고요. 그래서 바로 설명드리네요. SK, 그러니까요. SK 좋은 일 엄청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화천대유 얘네 이제 SK에서 많이 이익을 얻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님 그 부인이랑 사실 이제 이혼을 하고 새로운 여인을 만났어요. 새로운 여인을 만나서 그 새로운 여인이 이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그 여인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이런 생각을 안 가졌던 사람인데 감옥에 있는 와중에 그 감옥에서부터 이제 막 사회적 기업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이런 얘기들 막 책으로 쓰거든요. 2012년도 이후에. 근데 그게 이제 새로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그다음에 사회 혁신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제 야, 모든 회사들은 ESG 경영을 해야 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고민해야 돼. 승엽이 넘어간다. 이거 남겨주세요. 승엽이 넘어가는 거. 그 이제 이 무슨 얘기냐면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고려해야 돼라는 거예요. 회사의 경영 방침이 환경을 훼손하거나 환경의 피해를 뭐 많이 만들거나 자원을 훼손하는 영역으로 가면 안 돼,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경제 구조를 짜면 안 돼라는 얘기. 그다음 사회는 지역 사회와 함께 해야 돼. 또 그 사회가 함께 담고 있는 담론에 대해서 깊이 관여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지배 구조라고 하는 건 이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총수에 의해서 우리는 의사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라는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SK가 이 ESG 경영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작년에 빵 터뜨렸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2006년도에 이미 유엔에서는 그 유엔이 갖고 있는 기금이 있는데 기금을 어디에다가 지원하고 투자할지를 고민할 때 유엔이 그냥 아무 데나 막 투자하거나 기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기준을 마련하자. 그래서 이제 ESG를 마련했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마련해서 한국에도 꽤 들어온 지 한 2015년, 14년 그렇게 좀 어간에 됐고 최태원 회장은 원래는 18년도부터는 사회적 가치라는 걸 되게 중요시 얘기하고 사회적 가치원 이런 걸 만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 사회적 가치가 국가 아젠다로 이제 흡수되거든요. 2018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재미가 없었는지 이제 ESG 경영을 하겠다고 이제 약간 이제 방향을 좀 틀어요. 다 비슷한 얘기. 그런데 앞에 말했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렇게 SDG라고 하죠. SDG라고 하고 그리고 또 ESG 경영 이거나 마지막 말씀드릴 이 사회적 가치나 다 똑같은 이야기라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퍼를 쓰거나 그럴 때 아마 사회적 가치, 당신의 회사의 사회적 가치가 뭐예요? 또는 당신의 회사가 추구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뭐예요? 또는 당신들은 어떤 ESG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요 보통.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거의 다 비슷한 얘기들이라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엄청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협회가 있어요. 미국에 181개 대기업들이 이제 모여져 있는 협회인데 우리 이제 대한상공회 같은 대한상의 같은 협회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다 모여져 뭐 그 네이버는 우리 한국이지. 애플 애플 그다음에 JP 모건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뭐 구글이 알파벳인가 그렇죠. 이름이 알파벳. 뭐 그런 등등의 회사들이 싹 모여져 있는 그 협회예요. 이 협회에서 18년도에 매년 기업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선언하거든요. 3년에 한 번씩인가 선언하는데 이날 2018년도에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기업은 주주의 이익이 최우선이 아니야 라는 선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그 전에는 기업의 목표는 주주의 이익 실현이다 라는 게 주요 아젠다였는데 18년도에는 주주의 이익이 기업의 최우선 목표가 아니야. 그거 말고 야 이런 거 중요해. 고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직원이 중요하고 납품업체가 중요하고 사회가 중요해. 즉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고려한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18년도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 과정이 이제 쭉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 하고 2020년도 6월에 그 박강원 의원이 이게 지금 21대 국회 1호 법안이거든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법안에서 1호 법안을 지금 상정했어요. 지금 법안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통과되진 않고 통과될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이게 언제 발의된 거냐면 2014년도 6월에 발의된 법안이에요. 누가 발의했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법안이거든요. 저게 2014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세월호가 벌어졌죠. 4월 16일 날. 4월 16일 벌어지고 나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뭘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거 사실은 헌법적 가치이고 헌법에 다 있는 내용인데 야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정말 사회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정의해보자. 이렇게 이제 법안이 마련돼요. 법안은 되게 허술한데 이따 설명할 텐데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2014년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한번 발의하고 그다음 김경수 의원이 한번 발의하고 그다음 박강원 의원이 한번 발의하고
다시 박광호 의원이 발의하는, 벌써 이제 네 번째 발의된 법안인데 이번에도 통과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논쟁이 좀 있어. 이거 헌법적 가치, 헌법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뭘 또 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가 잘 못하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 논쟁을 엄청 해요. 자,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게 됐냐면 이건 이제 제가 만든 표는 아니고요. 서울대 이재열 교수님이라고 사회적 가치를 오랜 기간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좀 늙으신 나이 드신 분인데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제가 굉장히 동의가 돼서 제 강의로 하고 다녀요. 그분 이거 가지고 강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살짝 쓰신 건데 이거 맞는 말 같아. 그래서 이제 사회적 가치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근데 가치라는 게 뭐냐면 한 시대가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것, 이걸 가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가치는 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은 저는 이제 사회적 가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이 경제적 가치가 우리 사회를 완벽하게 사로잡았다고 봐요.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죠. 50년 며칠에 전쟁이 일어났죠, 누나? 응? 한국 전쟁이 몇 월 며칠 일어났어? 그렇지. 누나 한국 전쟁이 언제 끝났지? 그래. 언제 끝났어요? 그래서 1953년. 그지. 이게 이제 우리가 교육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지연이 알아? 모르지. 변호사 시험에 안 나오나? 형 아세요? 주택관리사 시험에 안 나오나? 이승엽. 공무원 시험에도 안 나와 이거? 아니야, 7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황당해요.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발생한 날이 중요해요? 끝난 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형 진짜 형 그런 스타일이야. 형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형 이런 스타일이구나. 맞아? 나 깜짝 놀랐네. 그래요. 개전이 중요해요? 휴전이 중요해요? 휴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평화가 조건적으로 우리 사회에 다가오는 시기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전쟁이 일어난 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우리 6월 25일은 우리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우리 청소년들 7월 27일 다 압니다. 이제 제가 엄청 막 가르쳤어요. 7월 27일을 모르면 안 된다고. 심지어 혜인이 때부터 가르쳤어. 애들 혹시 모르나? 한번 물어봐요. 내일 안 하면 모르나.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은 거예요. 6.25가 왜 일어났고 왜 발발했는지 너무 잘 알아. 북치면에서 발발했다고 잘 알아. 그런데 왜 전쟁이 끝났고 전쟁이 어떻게 멈췄는지는 잘 몰라. 가르치지 않아. 이게 반공 이데올로기고 반공 교육이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받았던. 너무나도 쉽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졌던. 그러니까 그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승만이 집권하고 이승만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서 박정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한 게 유일하게 뭐였냐면 경제 발전이었죠.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3차에 걸쳐서 쭉 추진하고 서울부터 부산까지 도로 뚫고, 그렇죠. 그다음 그 당시 경공업이 막 발전했는데 경공업 플러스 중화학공업을 늘리면서 대기업 한두 개에다가 이제 몰아주기 하면서 기업을 확 성장시키는 그런 걸 한 거예요. 기업 성장시키면서 돈 뒤로 받고 다시 선거하고 또 돈 뒤로 받고 선거하고 돈 몰아주고 선거하고 전기세 인하해주고 물세 인하해주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기업들을 살려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했던 게 낙수효과다 이것이. 그렇죠. 대기업 낙수효과라는 개념을 아시죠? 너무나도 잘 알죠. 잔해 물이 차고 넘치면 분명히 그 지역은 적시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대기업 몇 개가
극도로 최성장을 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부흥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그것만 막 미친 듯이 해요. 그런데 정치 시스템은 독재니까 경제는 막 발전해. 그렇죠? 그다음에 베트남에 사람 보내고 돈 받고 독일에 사람 보내고 돈 받고 이런 등등의 일들을 하면서 경제가 미친 듯이 발전합니다. 우리나라가 15%, 10%, 8% 이렇게 막 성장하잖아요. 경제 성장을. 지금 중국은 뭐 이건 뭐 비할 때도 없이 우리가 성장한 거니까 그렇게 막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오늘 우리가 이 K 방역을 하듯이 경제 성장에 올인하게 되죠. 우리 부모님들도 경제 성장에 올인하셨고 여기 계신 모든 사람의 부모님들도 올인하셨고 누나들 형들도 다 올인했고 야, 이 경제 맞지? 경제 발전이 맞지? 효율이 맞지?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가야지. 그런 이제 동물이 돼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권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회사 내에서 노동자의 권위, 노동자의 권리, 노동자의 인권, 그리고 우리 사회 내에서 소수자를 어떻게 배려하고 소수자와 어떻게 함께 살지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80년대부터 뭔가 스물스물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진실의힘 그 어르신들 그 조작간첩 피해 받으셨던 분들도 다 이때 일어났던 거죠. 왜 했겠습니까? 국민들의 눈을 경제 쪽으로만 돌리기 위해서 한 거죠. 또는 독재 정치를 뭐 존속하기 위해서 했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80년대 90년대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야 이거 아니지 않아? 이거 아니지 않아? 80년도에 광주, 그다음에 87년도에 86년도에 항쟁이었죠. 86년도, 그다음 87년도에 헌법이 바뀌고 그러면서 직선제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이 80년대 90년대 막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그 87년도에 어쨌든 헌법이 바뀌면서 직선제가 획득되잖아요. 그런데 대선에서는 어쨌든 노태우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 양김이 분리되면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정치적인 르네상스가 일어난 거지. 이 소위 집권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리더들이 누구이고 어떤 리더가 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된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그때 이제 정치적 가치가 우리 사회를 주도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후에 그 90년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하잖아요. 김영삼, 김종필, 그다음에 노태우 이렇게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지면서 소위 이제 독재 정권의 잔존 세력들이 군부 독재의 잔존 세력들이 김영삼을 통해서 정권이 유지되는 민자당이 이렇게 유지되는 구조가 90년도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98년도에 김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죠. 97년도 말에 당선이 되고 이제 IMF 97년도 같이 맞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정치적인 소위 파동이 한번 주춤하는 시기가 98년도 99년도에 옵니다. 그 이재열 교수님은 이렇게 봤는데 저는 사실은 경제적 가치는 밑바탕에 계속 깔려 있는 거 아닌가 봐요.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그래서 이 IMF 이후에 뭐 노동 유연하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내줄 것들을 많이 내주면서 경제가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2002년도에 올림픽 그 월드컵이었고 그 다음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2002년도 말에. 그러면서 이제 소위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조금씩 뭐랄까 의미를 두게 돼요. 이게 뭐냐면 정치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차이가 뭐냐면요. 정치적 가치는 어떤 리더가 대통령이 되는지가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사회적 가치는 어떤 리더가 대통령이 되느냐도 약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되는데
게 중요하기 시작해진 거예요. 그래서 2010년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박원순 시장의 첫 번째 보궐선거에 가잖아요. 2010년 보궐선거가 일어나는데 그때 그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작이에요.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작. 삶의 문제를 이제 정치판에 이제 끌어당긴 거죠.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이. 그리고 2014년에 세월호가 터지면서 국민들 전체적으로 국가가 내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국가가 재난과 사고로부터 나를 뭔가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네? 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해요. 진짜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내 삶의 문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는 게 2010년, 15년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사회적 가치라는 게 언급이 됐고, 2014년도에 이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개념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는 이런 거야라는 이제 다양한 이제 각계각층에서 이제 뭐 연구 논문도 내고 그 다음에 주장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까지가 온 겁니다. 예. 너무 졸리지 지금 다들. 그렇습니다. 길게 했구나. 그래서 이제 끝낼까요? 치킨 먹자. 그렇게 온 거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한 학기 강의, 한 학기 강의. 이걸 하나하나씩 설명하거든요. 이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 학기 강의를 여러분은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9시간 강의를 지금 한 거예요. 제가 9시간 강의를. 이렇게 빨리 그냥 쫙 그냥. 그러니까 피곤하지 지금. 피곤할 수 없어. 뭐가? 36, 18, 48시간? 3시간 강의를.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적 가치라는 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법안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만들었으니까 그 만든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자라고 하면서 야 이거 만들었으니까 좀 이거 잘 정리해봐. 그래서 2018년도에 정부 혁신 종합 추진 계획이라는 걸 짜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행정 문서안에 담기 시작해요. 2018년도에. 그래서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회적 가치는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야. 이거는 원래 헌법적 가치고 사회권을 이제 실질을 하기 위한 거야. 헌법에서 지향하는 이 다양한 가치가 사회적 가치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사실 되게 오래 하는데요. 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이라는 거는 형들 누나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공공의 이익, 야 공공의 이익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익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썼어요. 그렇죠. 개인의 이익과 반대되는 개념. 야 너만 생각하지만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공공의 이익을 따라. 근데 실제로 그 공공의 이익이 누구의 것이죠? 지배층의 것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우측통행, 우리 어렸을 때 자측통행 하지 않았어? 자측통행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측통행 우리가 하고 저 이제 주번할 때도 야 너 자측통행 이렇게 막 초등학교 때 막 가르쳤어. 그런데 5년 전인가 그 서울시 지하철에서 이 플랜카드가 붙은데 우측 통행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이렇게 이게 붙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다 우측 통행하잖아요 지금. 우리 에스컬레이터도 그렇고 계단도 그렇고 다 우측 통행하거든요.
누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나는. 우리한테 그럼 왜 그렇게 가르쳤지 자치통행이라고? 우린 자치통행에 배워서 자치통행의 몸에 익어. 그런데 그래서 이 자치통행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지 않아요? 우측통행 하셔야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일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이야기해야죠. 우리가 여러분들 과거에는 70년대생들 과거에는 자치통행이 중요한 줄 알아 자치통행 시켰어요. 그런데 보니까 국제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측통행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우측통행으로 바꿔봅시다. 또는 여전히 일본처럼 그냥 자치통행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누구가 결정하지 않아. 단 한 사람 한두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결정해요. 근데 너무 황당한 건 그게 정치 지도자일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주무관이나 팀장 하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경우가 더 많아. 너무 황당한 거죠 그게. 행정안에 있어 보니까. 그렇지 이승엽? 어떤 게 그렇지? 너 졸고 있었지? 어? 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것. 그래서 이 공동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개개인의 행복의 총합이 아닐까요? 전 이렇게 봐요. 이렇게 설명하고 다녀. 공동체의 발전이라고 하는 건 개개인의 행복의 발전, 개개인의 성숙, 성장, 성공이 아니에요. 개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개개인의 성장, 성숙 이런 것의 총합이 아닐까? 공동체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행복의 총합이 아닐까? 전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주장하거나 또는 뭐 국회의원들이 주장하거나 구청장, 시장들이 주장하는 그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이 바뀌는 공공의 이익, 이것이 지금 사회적 가치가 추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공공의 이익을 다는 순간 또 이제 이걸 행정이 가져가거든요. 행정이 가져가고 이제 주차딱지 뗄 때도 공공의 이익이 반하셨기 때문에 주차딱지 떼는 겁니다. 막 이런 얘기 하고요. 그다음에 도로를 내는데 도로를 내면 도로에 인접해 있는 몇몇 건물들을 수용하잖아요. 수용하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100평의 집을 갖고 있으면 그 도로에 인접해 있는 게 20평이라면 20평을 잘라내야 돼요. 그럼 돈을 많이 주냐? 많이 주지 않아. 왜? 공공의 이익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해야 됩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선 누가 긋는 줄 알아요?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긋는 거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고민했다면 그렇게 함부로 못 걷거든요. 자기 부모님이 거기 수용되어 있으면 절대로 선 긋지 않거든요. 그 선이 막 정말 황당하게 나와요. 그런 거라. 그치 이승엽? 자, 그래서 그 사회적 가치를 법에서는 이 13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법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다음 각 호를 사회적 가치라고 정의한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 다라 쫙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그 밖에 공동체 이익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을 사회적 가치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를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2+1입니다. 12+1.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말하는 소위 이제 정부 종합 혁신 계획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는 12가지 정도로 정의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거 쭉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중첩되는 게 많아요. 볼까요? 인권의 보호와 노동권과 이게 중첩될 수 있어요. 이 기회 제공이라는 게 사회적 약자의 기회 제공과 사회 통합이거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도 인권의 보호와 중첩되죠. 그다음에 대기업과 이 상생 협력과 사회적 책임 이행도 중첩되고요. 지역사회 활성화 공동체 복원과 이익의 지역경제 순환도 사실은 중첩돼요. 그러니까 중첩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법 만들 때 막 체계적으로 만들고 그럴 것 같죠.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정말 짜증 나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많은 법들은 어쨌든 보좌관들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보좌관들이 만든 다음에 던져요. 그럼 던지면 이제 법사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정리하는데 많은 경우는 그 해당 국회의원의 수석 보좌관의 관심사에 의해서 정의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왜냐하면 거기 교수가 붙던 거기 뭐 변호사가 붙던 뭐 누가 붙던 간에 어쨌든 그 사람들의 발언권이 세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정치적 이해관계 막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돼서 요것도 되게 정리는 잘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근데 애써 꾸역꾸역 뭔가를 맞췄어요. 애써 꾸역꾸역. 그래서 그 마친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해드리면요. 좀 쉴까요? 누나 괜찮아? 누나 좀 쉴까요? 한 5분 쉴까요? 네. 다들 이승엽은 약간 저기서 잤다 일어났다 하거든. 네, 그럼 5분 정도 쉬겠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교회에서 강의하니까 되게 어색하다. 해선 안 되는 거 하는 거 같아. 농담처럼 했는데 지금. 아까 그표 마음에 들어. 60, 70년대는 마음에 들었어? 그거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70년대는 경제적 가치. 그다음에 8, 90년대는 정치적 가치. 그다음에 20년대 이후는 사회적 가치. 애가 조심성이 없어. 오늘 파티 갔거든. 뭔 소리? 그냥 내가 안 가는데도 아시지만 다 가는 거야. 했는데 오늘 하면은 한 6, 7시쯤 끝나겠네. 네가 잘해 그럼. 어? 아니 우리 파티 김장 파티 처음이에요. 무슨 얘기? 짱미가 일 잘하는 사람만 부르겠다고 조만간 해체시킨다 그래갖고 내가 짱미 될 거라고 맞짱 떴다고. 그리고 얘는 오십 장하라고. 초기에 그냥 슉슉 먼저 콜을 하는 건 거지. 그럼 당연하지. 누나가? 그래. 아파? 그러고 나면 힘들지. 뭐 있다고? 아까 쭈그려갖고 조기 정리? 조기? 오늘 최고 3D 했어. 조기 정리. 불안하게 해야 되는 한차게 다 했거든. 허리 골골해. 보라. 보라가 핑크한 게 있어. 나는 피부야. 이건 아니지. 골골해서. 허리 아파. 허리도 아프고. 시키면 나보다 3배는 더 많을 것 같아. 내가 시키면 너는 3배로 많을 것 같아. 나한테. 내가 언제 말 많이 했어? 생각해봐. 우리 같이 일할 때 내가 언제 말을 많이 했어? 아니 그냥 왠지? 왠지. 미안하다. 오늘 아니야 너무 물어보지 마 나한테.
위에는 뭐가 안 보여. 이게 색깔이 위에 안 나온다. 여기 원래 위에 글씨가 다 있거든. 그게 안 나와. 저도 아까 그거 12+1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왜 나야 그랬지? 이런 하시죠. 여러분 애쓰시네요. 저도 제 인생의 형, 내 인생의 가장 어색한 강의야. 어? SDG, S, 그렇지. SDG. 맞아요. 되게 똑똑하다 형. 연세대 출신. 그래서 이거 이제 12개 설명 드리고 이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뭐 크게 그러니까 이 인권의 보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법이 적어도 공공기관, 그러니까 정부든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든 아니면 우리 뭐 공기업이든 간에 이런 정도의 가치는 추구해야 된다라는 걸로 개념 정의를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이런 가치를 추구하겠습니다라고 개념 정의를 한 건데, 그것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적 가치 행위 주체가 정부도 될 수 있지만 기업도 될 수 있다. 또 기업도 될 수 있지만 종교단체나 각종 조직들도 될 수 있다. 또 우리 같은 단체들도 될 수 있고 나 개인도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마땅히 정부만이 해야 될 것이 있기도 해요. 마땅히. 예를 들면 보건복지 제공 이런 건 정부만이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넣은 이유는 실제로 보건복지 제공을 하고 있는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들이 실제로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더 넣으려고 하는 거니까 기본 전제는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공적 일이야 이렇게 보시고요. 그런데 그 공적 일을 이제는 기업도 해야 돼. 그리고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또는 이제 네, 우리들도 해야 돼.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을 보호해야 돼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헌법에서는 행복 추구권, 평등권, 국민의 알 권리 쫙 나오잖아요. 이 행복 추구권이 있는 헌법이 많지 않아요. 행복 추구권. 그치, 지연아? 어디가 있지 또? 그렇지. 일본이 있어요. 행복 추구권이. 변호사님. 승엽 또 어디가 있지? 그러니까 헌법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게 87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뭐 권리가 있다. 이거거든요. 헌법이. 근데 이게 되게 엄청나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행복 추구라는 걸 헌법에서 규정해? 맞아요. 헌법. 진짜? 알았어. 헌법.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우리나라의 헌법이 꽤 괜찮은 부분들도 많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인권의 보호라는 건 인간이 갖고 있는 누가 규정해서 주는 그 권리가 아닌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걸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권의 보호는. 그래서 사실은 1번이 모든 것에 다 전제가 돼요. 인권의 보호라는 것이. 그래서 잘 못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가치란 정의할 때 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이해와 뭐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좋았을 텐데 저걸 굳이 1번을 저기다 놓으면서 약간 결을 애매하게 만드는 거죠.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법들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다 변화할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누군가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법이라는 게. 실제로 그렇거든요. 헌법 자체도. 헌법에 40세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피선거권을. 왜 40세죠? 어떤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법을 만드는 누군가의 목적과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법이에요. 근데 마치 법이 뭔가 규정되고 원래부터 내려져 온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생각이 고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항상 흥분해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재난과 안전한 근로 생활 환경의 유지인데요. 보통 인권의 보호 다음에 많은 경우 보건복지의 증진이 나와요. 보통은. 근데 제가 이거 언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했죠? 2014년 6월에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전이라는 이 소위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했을 시기예요. 그래서 인권 다음에 안전이 나오는 거예요. 인권 다음에 안전. 또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 환경의 유지. 그 국가는 안전을 책임져야 될 목적과 의무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죠. 요즘 기업의 그 사회적 살인 이런 거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안전한 안전을 지키려는 어떤 생각들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보건복지 제공인데요. 이 건강한 생활이라고 했을 때 건강한 생활은 건강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신체적 건강, 그 다음에 정신적 건강, 그 다음에 사회적 건강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의 목적이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체적 건강을 넘어서 정신적 건강, 또 그걸 더 넘어서 사회적 건강까지도 책임지는 것이 보건복지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냥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이 노동권은 노동 3권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노동 3권이 뭐죠, 형? 형 왜? 보영이 노동 3권이 뭔지 알지? 그래, 단결권. 그 다음에 그걸 뭐라고 해, 지연아?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뭐야? 노동 3권 도 알잖아. 잠깐 이승엽 노동 3권.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단결권은 그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단체 교섭권은 그 사용자와 그러니까 경영자와 그 노동자가 1대1로 맞붙으면은 노동자가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협상을 할 때 노동조합 단위로 경영자와 협상을 하라는 취지로 단체 교섭권이 있는 거고요. 그게 단체 교섭권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단체 행동권, 그러니까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3권이 노동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이죠. 저거를 지켜달라고 또 이 노동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전태일 열사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뭐 최저임금
나오잖아요.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설정을 해요.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기간에 10,000원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0,000원까지 못 올렸어요. 왜냐하면 이 노동자 집단과 그다음에 우리래 경영자 집단 간에 이제 항상 논쟁이 있고요. 그다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경영자 쪽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2015년 이후부터 뭘 만들었냐면 생활임금을 만들어요. 생활임금. 네. 그래서 꽤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 생활임금을 현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임금으로는 10,000원이 많이 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최저임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부족분에 대해서 생활임금으로 채워줘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일반 기업은 적용이 불가능하죠. 공공기관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는 또는 임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까지는 이제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생활임금이라는 개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 통합인데요. 이 기회 제공과 사회 통합은 항상 같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봉엽아, 왜 그럴까? 나 진짜 표정은 알 것 같은데 진짜 아깝다. 정확히 알 것 같은데. 사회 통합은 뭐죠? 사회 내에 다양한 조직들이 동일한 가치 철학을 갖게 되는 것, 동일한 공동의 목표를 같이 갖게 되는 것이 사회 통합이라고 보면 되죠, 그죠? 그때 뭉치는 단위들이 어떨까요? 대부분 힘이 많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회 통합을 하려고 한다면 사회 통합을 이루기 시작할 때는 먼저 힘이 많은 집단들을 이렇게 막 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하자, 사회 통합 됐습니다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소외되는 계층들이 어떤 계층일까요? 힘이 없는 계층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회 통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회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을 얼마나 끌어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이 전제되지 않은 사회 통합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주요 의사결정, 그러니까 주요 큰 집단들의 통합 정도인 거죠. 사회 통합이 아니지. 그러니까 뭐 복지사각지대든 아니면은 뭐 요즘 막 그런 표현 많죠. 뭐 건강사각지대, 교육사각지대 뭐 이런 표현 많은데 그런 소위 다양한 단위에서의 소외받는 사람들을 사회 전체적으로 묶어내지 않으면 사회 통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통합은 항상 보세요. 기회 제공이 항상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고 만드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이고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들이 전제돼야지만 사회 통합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보세요. 여기 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책임 이행이 나오잖아요. 12가지밖에 안 되는 사회적 가치 안에 기업과 관련된 게 2개나 나와요. 우리 한국은 2개나. 왜 그럴까요? 형 왜 그럴까요? 응? 예? 12가지의 사회적 가치 안에 보세요. 기업과 관련된 게 2개나 나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그리고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선현아 왜 그럴까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보좌관이 쓸 때 내가 완전히 내가 느껴져. 이게 이제 반기업 정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보세요.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에 포커스가 어디가 있을까 이게? 아니지. 대기업에 가 있는 거야. 대기업 너네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연의 같은 의미로 얘기한 거지. 대기업이 너네 잘못하고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중소기업 도와줘야 돼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하려면 누가 에너지를 써야 돼요? 대기업이 써야 돼. 중소기업이 쓰는 게 아니잖아. 중소기업 가만히 있는 거지. 대기업 너희들이 어떻게 해줄 것들을 봐야 되니까. 그 우리 옛날에 강의 들을 때 현대자동차의 벤더사가 8,000개
막 7,000개 된다고 하잖아요. 보통 얘네들이 단가 후려치기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현대자동차 본사면 1차 벤더사한테 요청하죠. 야, 우리 이번에 타이어가 원래 2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00만 원 하자. 그럼 이제 뭔 소리냐 막 이렇게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다른 데다 할게. 그런 순간 그럼 하시죠 해. 그럼 1차 벤더사는 그래도 몇 조 원대 회사예요. 1조 원대 정도 회사는 되거든. 그럼 2차 벤더사한테 가는 거지. 타이어 만들 때 너네 안에 고무 넣는데 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5만 원이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떻게 25만 원에 하냐 얘기하겠죠. 그럼 다른 데서 할게? 그럼 하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자동차 본사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4-5명이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까지 내려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작은 너트와 볼트 하나의 가격까지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단가 우려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대기업이 가장 잘하는 게 임금을 삭감하는 것, 그 다음에 단가 우려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그거 하지 말라. 그거 좀 하지 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죠.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라는 개념을 말할 때 한 3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얼마나 주느냐 돈을 그 직장이. 그다음 또 뭘까요? 어떤 환경이냐, 어떤 근무 환경이냐. 마지막으로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직업 위세. 위세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 직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이게 정의라고 하더라고. 이 3가지. 보면 알겠지? 안 졸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이거는 이제 소위 공동체 복원과 관련된 건데 원래는 이제 자치분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라고 우린 부르잖아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근데 미국은 주정부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연방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불러요. 서울시도 지방정부 단체예요. 이렇게 큰 1,000만 명이 있고 1년에 40조 원을 돌리는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국가에서 작은 정부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국가의 돈을 받아 쓰는, 중앙정부의 돈을 받아 쓰는 일개 단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지방정부. 그런데 이제 그거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까지 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 사회에서 복원하자 이런 정도로 인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역경제 공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모든 게 다 집중되잖아요. 그걸 좀 분산시키자는 취지고 작은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경제들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 이게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고 하는데요. 윤리적 생산과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하는 단계, 유통하는 단계에서 뭐 이런 것들을 지키자라는 거죠. 인권, 노동권, 환경,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좋은 지배구조 형성. 이게 아까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주장했던 것과 비슷하죠. 또 ESG 경영이랑도 비슷하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추구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 아까 말씀드린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17가지 목표로 되어 있고 그중에 5가지가 환경과 관련된 이슈를 담고 있어요. 5가지, 17가지 중에. 근데 우리는 12가지 중에 1개만 환경과 관련된 이슈를 담고 있어요. 아까 우리 지속가능성 처음에 배웠죠. 그 지속가능성을 넣어서 보면은 현재의 환경을 미래 세대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조금 양보하고 절제하고 내가 지금 잘 아껴 쓰자는 취지겠죠. 지속가능성,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문제는 이제 3가지로 보통 나눠집니다. 하나는 자원 고갈, 자원. 그러니까 우리 뭐
기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석탄 이런 자원 고갈 문제. 그다음에 환경 파괴 문제. 자연 파괴 문제. 자연 파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 생태계가 오염되는 것들 있잖아요. 또 아마존 강 이렇게 아마존 밀림 이렇게 막 그 불태우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고 마지막에 환경 오염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 문제 한 이 세 가지 정도의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환경과 관련된 문제고요.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지켜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말할 때까지만 해도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환경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후 위기다 해서. 기후 변화가 왜 일어나는 줄 아시죠?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울 때 지구 온난화가 문제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가 뭐냐면 태양이 그 지구 지표면에다가 태양열을 쏠 거 아니에요? 그럼 쏘면 원래 정상대로라고 한다면 승엽아 정상대로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 태양이 지구에다가 에너지를 쏴. 정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다시 배출되는 거거든요. 이제 다시 또 쓰러진다. 그러니까 복사열이잖아. 복사열이 지표면에 닿아서 그 다음에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거는 CO2예요. 이산화탄소거든요. 보통 6가지 물체라고 하는데 어쨌든 기체라고 하는데 CO2라고 보시면 되고 CO2가 이 대기권 안에 있으면서 이 복사열이 빠지는 거를 머금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머금고 있으니까 대기권에서 머금고 있으니까 지구 자체 계속해서 더워지겠죠. 그러면 지구가 더워지면 뭐가 생기냐면 지구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뭐가 되죠? 빙하가 녹아요.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가죠. 해수면이 올라가면 다양한 기상 이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거든요. 이게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뭐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안에는 해양 생태계의 보존, 그다음에 육상 생태계 보존 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 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관심이 별로 없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이제 쓰레기 문제들이 좀 이슈화 되기 시작했던 거죠. 작년부터. 예,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그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천이라는 거는 이제 민주주의 시민 교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시민 교육. 민주주의가 뭐죠? 이 얘기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했나? 한 번도. 민주주의가 뭐지? 우리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거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다수결의 원칙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 뭐냐면 토론과 합의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수결의 원칙 아니에요. 협상과 타협이에요. 그 토론과 합의라고 하는 것은 해당 쟁점에 대해서 미친 듯이 끝까지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라고. 근데 그게 안 돼.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냐면 그 협상하고 그 다음 타협하는 거예요. 협상이라는 건 뭐죠? 내가 6개 줄게, 너 4개만 줘. 피자를 나눠 먹는데 10조각이 있어요. 피자가. 오늘은 그래 오늘 내가 6조각 먹을게. 내일 너네 6조각 먹어. 이러면서 타협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에서 두 번째 원칙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다면 이것도 안 돼. 이것도 뭐 절대 안 돼. 그때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 의견의 존중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만 제일 먼저 해요. 사실은. 국회에서 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사실. 근데 이제 민주주의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한 이 토론과 토의, 협상과 타협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일들이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쭉 갖고 있는 회사들인데 약간 마리몬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죠?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리신 그림을 아파를 가지고 요런
그 핸드폰 케이스나 이 뭐 여권 지갑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애들이에요. 지금은 매출 한 50억도 넘는 큰 회사가 됐는데 제가 정리한 거는 이런 기업들은 두 가지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만드신 그림을 만드신 이제 아파를 가지고 모티브를 얻어서 디자인을 만들어서 제품을 판매하는 거죠. 일반인들과 기업에게. 그럼 수익을 얻고 그것들을 기부해요. 이 마리몬드가 기부한 것이 거기가 어디지? 승엽아? 위안부 할머니 계시는 데가? 나눔의 집인가? 거의 99%가 마리몬드에서 기부한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국회의원 그분이 막 횡령 어쩐다 저쩐다 얘기할 때 그때 기부금 보면 마리몬드가 거의 99% 했어요. 매출액이 엄청난 회사예요. 저랑 친합니다. 그다음에 두성컴퍼니라는 회사도 있고 좀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보건복지 제공하는 보통 이런 회사들이 많이 제공하거든요. 그 경력 보유 여성들을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게 하고 유아, 노인,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하고 수익 얻고 또 경력 보유 여성들을 사회 참여하게 하는 뭐 이런 구조의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갖고 있어요. 다음번에 좀 더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보면 고요한 택시라는 택시 회사가 있거든요. 청각장애인들이 운전이 가능해요. 그거 아세요? 청각장애인들이 운전이 가능해. 그러니까 일정 부분 데시벨이 높은 소리는 듣는데요. 그러니까 삥빵 이런 소리는 듣는 거지. 그래서 이분들을 고용을 해서 택시를 운영해요. 멋있죠. 이런 게 이제 소위 사회적 가치 기반의 기업, 소셜 벤처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가 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에 들어가 있냐면 이 고요한 택시를 SK가 사줬거든. SK가 사서 이 택시를 운영하고 청각장애인들을 이 회사에서 고용해서 이제 고용택시 서비스를 하고 일반인들이 택시 요금을 하고 이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 택시를 한번 탔었어요. 그 무슨 박람회 같은 데 가서. 그리고 이것도 뭐 특이해요. 헬로 뮤지엄이라는 이 지역사회 미술관이 있는데요. 이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분들의 능력으로 미술교육과 전시를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교육 수업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교육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어린이들 지역사회 어린이들의 교육 기회 제공도 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 실현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설명이 길고 이것도 설명이 길고 이것도 길고 잘 넘어간다. 자, 그래서 이게 사회적 가치가 12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사회적 가치는 뭐야? 한국의 사회적 가치가 뭐야? 그러면 공동체 이익 실현을 위한 공동체 이익을 중시하는 게 사회적 가치야라고 그냥 인지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드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권의 보호라든지 뭐 안전을 한다거나 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뭐 이런 등등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이런 표현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쓰실 페이퍼 안에 또는 보실 문서들 안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오지 승엽아? 자,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인데요. 5분만 할게요. 이게 사회적 경제가 제가 사회적 경제에 관심 갖게 된 게 2005년도부터 관심을 갖게 됐어요.
우리 무하마드 유뉴스라고 여러분 아세요? 무하마드 유뉴스 2008년도에 노벨상 받으신 분인데 방글라데시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그라민 은행이라는 은행이 있어요. 소액 대출 들어보셨죠? 소액 대출. 70년도인가 70몇 년도에 이제 그 이 무하마드 유뉴스 교수가 동네를 갔는데 기근으로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엄청난 고리 대금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모아보라고 했어요. 도대체 그 마을에 한 50명 정도 있는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 빚이 도대체 얼마냐? 27달러였다는 거야. 27달러 때문에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날로 이제 돈을 가져다가 그걸 갚아줘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돈을 소액 대출을 해주는 거죠. 소액 대출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5명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고리대금의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의자를 만드는 일을 한다면 뭐 이렇게 뭐 대나무 같은 걸 의자를 만드는 일을 한다면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사야 되잖아요. 재료 사는 비용을 빌려요. 예를 들면 그게 5,000원이랑 5,000원을 빌려가. 그럼 내가 이걸 만들죠. 그럼 이 사람한테 이거를 500원에 넘기는 거예요. 500원에 5,000원을 내가 빌려갖고 500원에 넘겨. 그러면 나는 4,500원의 빚이 있죠. 그럼 또 이게 또 빚을 지고 하면서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돈이. 완전 엄청난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죠, 이 인간들이. 그래서 무하마드 유뉴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한테 싸게 빌려. 자기가 다 해줄게. 그래서 이제 뭐 쟁기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이 되게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 퍼져서 지금은 전 세계에 그라민 은행이 있어요. 그라민 은행이라는 게 방글라데시 최고 기업이에요. 대통령 선거에도 막 나오고 지난번에 그 힐러리에게 돈을 어떻게 줬느냐 막 이런 것 때문에 한번 구설수도 우르고 막 이러셨던 분인데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그 그라민 은행이라는 이제 책을 쓰면서 제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경제가 저는 자본주의 대한 경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승엽아, 이대로 졸리면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안 졸려? 진짜? 야, 너 그렇게 막 말하면 되나? 근데 이제 대한 경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보완 경제 정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폐해들을 보완하는 보완 경제로 사회적 경제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는 한 3.6%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정도 되게 미미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한계와 정부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발생하는 이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나온 건데 양극화 해소, 협력의 문화, 신뢰 회복, 지속 가능한 공동체 이런 것들 이루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거의 못 하고 있어요. 네, 사실상 거의 못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만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회적 경제 기업,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뒤에 기업을 붙여서 이 유형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이건 다 이제 법적으로 개념 정리된 것들이고요. 하나는 사회적 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어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어요. 협동조합은 영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고. 그래서 협동조합은 해산할 때 주주들에게 돈을 다 나눠주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해산할 때 정부에 귀속되고 돈이 그런 차이가 있고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뭐도 되냐면 그 기부금 영수증을 처리할 수 있는 단체도 돼요. 저희 연구소도 지금 기부금 영수증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게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인 거죠. 그다음 마을 기업이 있어요. 근데 마을 기업은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만들려고 하지 않고요. 보통 마을 기업으로 뽑았다가 6개월 내에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을
약속을 받아서 보통 뽑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거의 이 시골의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곧 없어질 정책인 것 같고, 자활기업은 이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이거든요. 이게 기초생활보호법,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얘기들이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정리된 법인데, 그때 개념 정리가 된 게 이제 자활기업이에요. 우리 자활단체들 있잖아요. 지역마다 자립활동 뭐죠? 자립활동 너 알지 않아? 자립활동 무슨 단체 자활이 약자가 자립활동 어쨌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운영하는 기업들이에요. 예. 예. 자립활동 지원에 관한 법안이고 뭐 어쨌든 예. 그렇게 해서 이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이런 정도로 보이는데요. 저는 여기 이제 소셜 벤처가 하나 더 들어간다. 소셜 벤처가 하나 더 들어간다라고 하고, 이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이 소셜 벤처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소셜 벤처는 우리가 정부 경제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누면 보통 이제 정부, 기업, 그다음에 가계거든요. 원래 개인. 그런데 이제 가계는 이런 구조 말할 때 의미가 없으니까 NGO 비영리 기관, 네, 비영리 기관이 있으면 소셜 벤처는 일반 기업 중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도 포함되고요. NGO 중에 수익 활동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것도 포함돼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가 이제 소셜 벤처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 조직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안에 이 소셜 벤처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맨날 이제 강의마다 하는 건데, 네, 이거는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사회적 가치 감수성을 키우신 거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할 수 있겠어? 다음 주에는 노트북 가지고 와서 해보죠. 뭔가 치면서 같이. 그래서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아니, 지연아 질문해야지. 그냥 뭔가 이렇게 뭐지? 똥 싼 다음에 바로 일어나듯이 가지 말고 질문 같은 걸 해야지. 누나 질문. 네. 너 처음이 없었구나. 아니, 저는 질문 받는다고 1시간도 안 합니다. 20초면 끝나요. 질문하시면 바로 20초면 끝나. 애들이 그때가 제일 힘들었대. 그 질문 받아서 1시간 더 할 때. 아 좋아요. 나는 내 사랑해. 참 사랑해. 얘기하세요. 보건복지 제공, 건강의 개념, 그래서 세 가지를 신체, 정신, 사회적, 사회적 이거는 어떤 거를 말하는 사회적 건강. 아, 진짜 너 대단하다. 좋네. 이승엽, 사회적 건강이 뭐야? 예, 맞습니다. 예. 사회적으로 내가 고립되지 않고 내가 사회적으로 뭐 그런 얘기야. 고립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걸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사회 안전망 같은 거 만들거든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 거기서는 그 예를 들면 그 우리 교회에서 했던 아동들 그 있잖아. 원래 이제 그 결식 아동들한테 한 500명 정도 아이들한테 매 모든 구청에서 밥을 지원해 주거든. 그런 것도 사실은 이 사회적 건강을 위한 행위들인 거지. 그다음에 독거노인들 각 동마다 한 10명 정도 챙겨요. 뭐 그런 것들도 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회라면 우리 옛날에 뭐 세모자 뭐 돌아가셨거나 그다음에 무슨 PD가 이제 아사하고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런 거죠. 굉장히 훌륭한 학생인데. 왜 훌륭해? 또 이제 뭐 질문 없어?
아까 왜 커피 타고 왔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잤어? 영경이랑 놀다 왔구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어휘들에 좀 익숙해지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렇게 컴퓨터들 다 가지고 오세요. 빌려서 오시면 되고 컴퓨터 주변에 없으실 것 같으면 선혜 누나한테 문의해 주시면 선혜 누나가 다 구해 주실 것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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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의됐어요. 발의됐어요. 21년도 6월에 발의됐고 통과 안 될 가능성이 큰데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혁신종합계획안에 이미 저걸 추구해야 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이미 계획이 돼 있어. 계획이 서 있어요 이미.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계획들이 다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걸로. 그래서 사회적 가치라는 표현이 앞으로 ESG로 바뀔 거예요 조만간. 또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걸로 이렇게 바뀌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2018년도 3월에 만든 보고서거든요.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발의되고 통과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게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적경제법, 사회적가치법, 뭐 사회적경제 뭐 3법 있잖아요. 거기 포함되어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쪽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자치분권,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용어들인 거죠 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은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네. 그래서 ESG로 바뀔 거라니까. 그래서 ESG로 얘기가 되고 왜냐하면 경제계가 그렇게 휘몰아치고 있어. 그다음에 주식 상장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ESG 경영평가를 다 하잖아 지금. 그래서 싹 그렇게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ESG를 중요하게. 왜 이렇게 진지하지 갑자기? 네.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주로 우리 사회에 이런 의미 있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계획 안에 우리가 녹색 성장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이명박 때 그다음 박근혜 때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계획을 다 수립하게 했어요. 우리도 2015년부터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게 넘어오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걸 잘 쓰지 않고 사회적 가치로 바꿔서 써요. 완전 똑같은 건데 거의.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적 가치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ESG 경영이라는 걸로 어휘를 바꿨어. 그래서 ESG 경영, ESG를 추구하는 사회, ESG 행정 이런 얘기들이 조만간 나올 거예요. 다음 정부가 이재명이 되면 또는 윤석열이 되더라도 ESG라는 걸 가지고 또 이야기할 거거든. 앞으로 한 10년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럼 또 이제 다음 정부에서 다른 어휘를 쓰겠죠 또. 근데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고 겉에 나오는 말 안에 들어가는 이제 소제목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건 계속 그래 왔어요. 보면. 그래서 이 감수성, 이 어휘 감수성을 좀 갖고 계시면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반응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든 유의미하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